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은 오늘 사회부총리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선 내각 인선의 내용과 1차, 2차 인선에 대한 평가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40대 한동훈 검사장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전격 지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비판했고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입법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인철 전 외대 총장이 발탁됐고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되는 등 새 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 주변 용산공원 완공을 앞당겨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오염과 오염물 처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공원 조성 계획의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의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에 낙점됐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1차 인선 이후 사흘 만에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 농림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는데 가장 눈길을 끈 건 이 이름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발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급한 외교 현안과 남북 문제를 풀어갈 외교안보 인사에는 중량감 있는 4선 중진 의원들이 배치됐는데 당선인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과 미국 통으로 꼽히는 박진 의원이 각각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으로 낙점됐습니다. 앞서 통일부 장관에는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이 거론됐는데 인선 갈등 속에 이 의원이 입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권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굉장히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당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선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이던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경제통인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됐습니다. 특히 이쪽 경제 쪽 이쪽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하셔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환경부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수부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인 출신 이영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선택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현 정부 인사들과 숱한 갈등을 빚었던 데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기수 차이도 커서 검찰 내부도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평검사 때부터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같은 특별 수사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과는 국정농단 수사팀부터 줄곧 한 배를 탔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할 땐 각각 3차장과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함께 승진해 측근 중에 최측근이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연달아 좌천됐고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현 정부 인사들과의 극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한 후보자 지명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용할 뜻을 내비쳐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까진 거론됐지만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거란 예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7기수나 후배고 이 밖에도 검사장급 이상 상당수가 한 후보자보다 선배라 파장도 예상됩니다. 과거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 5기수를 건너뛰었던 것보다 더 큰 파격이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역시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김오수 총장도 한 후보자의 수사 경험과 능력을 추켜 세우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엔 후배가 윗자리로 올라오면 용퇴하는 문화가 있었던 만큼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측근 인사라는 비판에도 한동훈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맹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당장 인사 참사를 넘어선 인사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윤 당선인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한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그만큼 한 검사장을 이번 정부에서 중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영어 실력까지 들어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최측근이란 꼬리표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된다는 시선은 그동안 자신이 진영 논리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역시나 극명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상 밖의 인사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보면 장관 후보자로 충분하다고 한 검사장을 감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상 밖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에 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수완박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반발의 기류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악의 인사, 눈을 의심했다는 혹평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브 요구가 한층 거세졌습니다. 새 정부에 협조하지 말고 단호히 싸워야 한다. 수사권 분리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복수심이 급하고 있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라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했던 이 결정에 대해서 더 이걸 꼭 좀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검수완박은 검찰의 정상화이지 정권의 비리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비판 여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의 전문성과 능력이 법무장관 후보로 충분하다고 엄호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과 역할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폭주를 책임져야 하는 건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을 당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금은 국회 입법의 시간으로 여야의 검수완박 격돌에 관한 입장이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따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고삐를 더욱 바짝 쬐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신구 권력 갈등 양상까지 더해지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1차 내각 발표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추가 인선 명단에도 이른바 안철수계는 없었습니다. 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 속에 야권 후보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내각 추가 인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발표한 건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다는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대신 하마평도 없었던 깜짝 인사입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돌발 사퇴에 이어 인사에 조언 과정이 없었다는 안철수 위원장의 작심 발언까지 이어졌지만 지금까지 지명된 장관 후보자 16명에 끝내 안철수계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윤 당선인은 누구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은 묵묵부답 말을 아꼈습니다. 네.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가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 대신 SNS에 호화 간사가 왜 필요하냐며 공직자 관사 실태를 철저히 살펴 불효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는데 당장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철수계에선 냉랭한 기류를 감추지 않았는데 최진석 교수는 SNS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그대로 다 돌아왔다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새 정부 권력의 이질적인 힘인 송곳 안철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인사를 둘러싼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중장기적으로 통합과 협치가 반영될 거라고 수습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과의 공동정부, 공동국정운영이라는 점이 다소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도
우리가 직책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가 될 거다. 그러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인수위 안팎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공동 국정 운영 역시 차질을 빚을 거라는 잿빛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사유화 선언입니다. 네, 보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차기 정부 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깜짝 발탁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핵으로 등장했습니다. 전국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기용 예상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평소에 친분이 있는 법조 출입 기자고요. 며칠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했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떤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느 자리로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수원지검장 그리고 만약에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선인의 최측근이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법무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대략 얘기가 됐는데 기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서울지검장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공격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 때문에 고충을 겪기도 했던 거니까 법무부 장관 아마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측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20기,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27기. 근데 검찰총장으로 가면 다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뭐 검사로서 가는 게 아니니까 기수 위 다 자동으로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23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23기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기였어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20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27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법무부 장관에 대략 뭔가 맞춘다고 가정한다면 검찰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 검사장보다 선배가 23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또한 민주당이 바라볼 때는 검찰을 이 한동훈화, 윤석열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김평론가 얘기대로 한다면 추미애 박범계 시절에 높은 자리에 앉았던 기수 높은 사람들은 이제 좀 나가라 이렇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나간다면 아무도 검수완박을 놓고 똘똘 뭉쳐있는 검찰을 이렇게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뭘 제일 고려했을까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아마 온 국민이 다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잖아요. 예. 검찰 내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뭐 이거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가까운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가 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안팎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책을 맡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 또 역으로 거기에 따르는 검찰의 어떤 중립성이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이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저도 확인했던 바인데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인선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조국의 시간에 보면 그 문구가 뭐 저도 읽어봤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때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으로 사실은 발탁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볼 때는 검찰총장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지검장 임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뭐 윤 당선인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진짜로 대통령 될 줄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그 훨씬 이상 무언가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맡게 될 것이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아마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상이 아마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을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뭐 비리 수사라고 하면서 보복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관이 무슨 수사를 한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반박입니다. 뭐를 진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근데 장관이 무슨 수사를 하냐고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 임명했을 때는 왜 검찰 장악이라고 얘기합니까? 논리가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건 제 얘기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그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신문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사설을 몇 개를 썼을까? 당시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했었는데 사설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쭉 사설 쓴 게 31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판을 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그 비판을 많이 했던데요. 2019년 6월쯤이었는데 조국 전 이제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하는 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신문이 어떤 사설을 썼냐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설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조국 법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충견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했고요. 2019년 8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거든요. 그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이제 민정수석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중론이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뭡니까? 대통령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검찰을 진짜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동안의 비판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역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오히려 또 오늘 발언을 잘 들어보면 대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단 말이죠.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수사권의 완전 분리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의 폐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검찰을 또 확실하게 독립시키는 방안이 이제 당선인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이 저런 이제 측근이 이제 임명된다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러면 입법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장관이 아니잖아요. 내정자잖아요. 내정자죠 아직은. 예. 내정자가 어떻게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됐고요. 저 얘기 들었을 때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미 법무부 장관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취할 수 있을 만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법안 추진을 할 때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그 법안을 추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 여론이 잘 뒷받침돼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속도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의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서도 나왔어요. 나왔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의식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긴 하되 그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가장 큰 추진해야 될 논리를 그 명분을 주게 됐다. 그럼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 그 과연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더 크게 반발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검찰 내부에서 정말 수사하고 기소하고 아니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그냥 정치와는 좀 독립되어서 열심히 일하던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막 정치에 휘말려야 되나 걱정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냐 이런 것들 보완하겠다고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검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지금 검찰이 보이고 있는 그 양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집단 반발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집단 반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일선 검사들부터 나왔다기보다는 대검의 간부가 먼저 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윤석열 라인이라고 불릴 만한 검사들이 먼저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나머지 검사들이 막 따라가는 뭐 새무리 형태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뭐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게 진짜 국민 민생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나 조직 논리가 먼저 앞서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대한 야당의 입법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법무부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튼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법무부를 맡기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김옥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이 법안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면담 요청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릴리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호수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총장 징계 사태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거 정리 안 합니까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 검찰총장이 그렇게 믿거나 아니면 안 맞거나 수사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러서 당신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어요. 야당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의회가 이미 국회 시간이 돼버렸는데 대통령 임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7일 남았나요? 이 대통령한테 입장 내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서 만나서
법안 처리 못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지검장 회의 때 여러 가지 열심히 뭐 논리를 만들고 전략을 짰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여론전을 계획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부장검사가 그만두면서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검찰총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역으로 압박해가지고 뭐 마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진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했다기보다는 국민들한테 대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고 역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핫한 이슈가 돼버린 법무부 장관 얘기를 주로 했는데 뭐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쭉 후보들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주변에 있는 사람, 측근, 그리고 뭐 캠코더 인사라고 해서 캠프 출신들 이런 사람이 임명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했고 일종의 딱지를 붙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는 무조건 인사청문회 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하는 걸로 그냥 약속한 것처럼 계속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 임명 강행한 게 뭐 몇십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스타일 보면요. 쓴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인수위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나한테 조언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거나 아니면 기재부 출신이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거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두루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탕평 인사의 모습이 일정 부분 나타나줬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외국도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장관 비율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비율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뭔가 여성 장관을 좀 많이 임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별로 안 보였고요.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합형 인사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다. 물론 다른 측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부터 안 좋으니까 안정형으로 내각을 꾸리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평가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는 배려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각을 다 지금 짚어보기는 어려운데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뭔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경북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자녀 2명이 경북대 의대에다 편입을 했다. 이 부분인데 자 적법한 절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경북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부모가 교수로 있으면 등록금이 면제되던가요? 그런 학교들이 많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의대 들어갈 때 등록금 면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편입이라는 말이죠. 근데 공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북대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2016년, 17년이었었고요. 자녀 한 명도 아니고 2016년엔 딸, 2017년엔 아들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학 입시를 통해서 그 대학에 합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딸은 편입학을 통해서 경북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생명공학부에 있었고 농생명과학대에 다니다가 갔고요. 그건 이제 편입이니까 그렇다 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그 인재 선발 형태의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학했어요. 근데 과도 사실은 전자공학과였어요. 전자공학과였는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금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 전형 과정도 서류 전형에서 한 3배수로 뽑으면은 그 다음에는 면접과
그다음에 구술 평가로 선발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편입은 그렇게 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북대 내부에서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공정했는지 이거는 사실은 뭐 조국 사태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자녀를 챙기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공정에 관한 부분, 상식에 관한 부분들, 정의에 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공정하게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국민대나 고려대나 또는 부산대가 질질 끌고 눈치 봤던 거와는 달리 경북대는 분명하게 빨리 내놔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안철수계는 왜 그래도 아직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가 이 문제인데 오늘 안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가버렸단 말이죠. 어제 이미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공동정부는 간 것 같다.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차 개각에서 만약에 배려할 것 같았으면은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 사퇴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불만에 섞인 얘기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왜 인선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을 몰랐겠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용이 안 되면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책임 총리제도 안 됐고 그리고 최소한 안철수 위원장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과학기술 분야나 보건복지 분야 이런 몇 개만이라도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줘야 되는데 그건 맡기는 거거든요. 공동정부라고 하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상대.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공동정부 형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게 좀 냉정한 평가일 것 같고요.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SNS에 글을 올렸다고 글을 올렸다면서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면서 그때 이런 표현을 올렸습니다. 내면이 크면 찔리더라도 송곳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송곳에 비유했대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비록 송곳이라 하더라도 좀 너르게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전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 전혀 새로운 세력. 이렇게 올렸어요. 상당히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기도 하고 과연 공동정부나 안철수 위원장이 곧 통합을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통합을 하더라도 과연 미래가 밝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정부는 중한 책임을 지고 그 대통령들이 다 참 감옥에 가야만 되는 불행을 겪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걸 바로 반성한다면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는 저게 과연 성찰을 거친 건가 하는 뭐 의문을 낳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정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집권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인사들을 또 눈에 띄고 그런 인사들이 가깝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알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관철하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집무실 이전 문제나 한동훈 전 검사장, 법무부 장관 내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와 통일정책사령탑에 정치적 역량을 갖춘 중진 의원 2명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간 대북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한반도 긴장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박 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미중 신냉전 속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이렇게 표류하는데 외교부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한미 군사관계 밝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내정된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높이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외교에는 오직 국익뿐이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통일부 장관에 같은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된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통일부 폐지를 반대해온 실세 중진 의원이 발탁됨에 따라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 고유 업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에 근거해서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긴장 관리라는 난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현안, 한일 갈등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에 들어설 국방부 청사 주변에 있는 용산공원 완공을 앞당겨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를 위해선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부터 우선 해결돼야 하는데요. YTN 취재 결과 가장 최근의 기지 주변을 조사해봤더니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지 안은 조사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청사 뒤쪽의 미군 부지인 사우스포스트 바깥 담장 바로 아래에서 지하수를 채취해봤습니다. 이곳 지하 6m에서 방금 채취한 지하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맑아 보이지만 실제로 냄새를 맡아보면 기름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우스포스트 주변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관측공과 양수정이 모두 50여 개 설치돼 있습니다. 남영동 전쟁기능관 인근에 있는 캠프킴 주변 27곳에서도 분기마다 지하수 채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기지 주변의 땅과 지하수 오염도는 어떨까? 지난해 10월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선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캠프킴 주변에서도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을 의미하는 TPH가 리터당 900mg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학교나 공원 부지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2배 가까이 넘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반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기지 안 오염 상황은 알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이곳에서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확인된 것만 적어도 100건에 가깝습니다. 기지 외부에서도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500배, 1000배 되는데 오염원 자체인 미군기지는 사실은 그냥 둘 수는 없죠. 윤 당선인은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아 신속하게 시민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오염 정화 없이는 자칫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땅으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간다면 지하수를 통해서 그 오염물질이 이동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한강으로 들어간다거나 다른 지하수로 오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오염 정화 계획 없이 공원 조성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7년이 걸린다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선자가 알고 계시는지 올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느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인수위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오랜 기간 용산 미군기지 아래에 묻혀있던 환경오염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논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환경오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를 미국이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는 한 새 정부에 들어서도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홍민기 기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지난 1990년 용산기지 이전을 합의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2001년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미 공동조사 결과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삼각지 후암동 일대 지역에 지하수를 타고 계속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만큼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추진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결국 2006년에 용산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지 이전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부지 반환율은 10%대에 머물렀고 공원 조성 완료 시점도 2028년, 2045년 등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와서야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N+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지 반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돌려받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엔 7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단 우리 돈으로 정화한 뒤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번번이 좌절됐던 만큼 조성 시기를 앞당길 경우 이 과정에서 졸속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딱 못 받고 그 전에 무조건 반환을 받겠다. 그게 25%든 100%든 간에 반환을 받겠다 하면 조건은 딱 하나죠. 미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한다. 10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이곳 용산기지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남북미 관계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익을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보신 대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주변의 용산공원 조성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의 배정환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한미군으로부터 쓰던 부지를 넘겨받아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근데 이 용산공원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뭐 정비구역 기본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세워져 있고 네. 도저히 여건상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또 변경도 하느라고 지난해 12월에 변경 발표도 있었고 복잡한데 네. 그 심의 과정에 다 참여를 하셨죠? 네, 주로 계획 과정에. 계획 과정에. 예, 그러시군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는 겁니까? 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는데요. 예. 그 상에 3단계 계획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네, 첫 번째가 종합기본계획이고요. 예. 그건 2011년에 원래 완성돼서 고시되었고 그 이후 14년에 한번 개정되었고요. 예. 작년 말에 다시 한번 변경 고시됐습니다. 이때 변경된 것은 추가 편입된 부지들이 많이 있어서요. 예. 예, 거기를 새로 계획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일단 네, 개정이 됐고. 그러면 전체 미군 부대 그 면적의 몇 % 정도는 온 겁니까? 아, 반환된 거. 예, 반환된 게. 이 반환된 게 좀 사실은 복잡한 계산입니다. 예. 예, 애초에 아까 조금 전 리포트에 있었지만 처음 한미가 이전에 합의한 게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때인데요. 예. 그때 90년대 초에 이미 꽤 많은 부분이 반환됐습니다. 됐고. 현재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이 예. 있는 자리가 이제 그때 반환된 거고요. 최근에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미군이 거의 다 이전하면서 예. 조금씩 이제 반환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일단 2021년 올해 2월 25일까지 한 10.7% 정도가 10.7%. 예, 반환됐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제 전체 부지의 4분의 1까지 반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분의 1. 네. 그건 4분의 3은 또 아직 이제 또 협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네네. 거군요. 예. 순차적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염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확보된 자료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기지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거기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 미군 땅이었기 때문에 소파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뭐 여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또는 서울시가 이제 캠프 바깥 쪽에서 이제 측정한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보도에 좀 나온 것 같고요. 기억납니다. 2001년에 녹사평 하행선입니다. 네, 뭐 맞습니다. 기억 들으시죠? 하행선 뭐 맨홀에서 막 등유 네, 이런 것들이 막 솟아 올랐고 그다음에 몇 년 뒤에 그 근처에 있는 전력 배수구에서도 또 기름이 나와서 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 네. 뭐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일단 미군 기지가 반환돼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반환 절차가 끝나고 이제 정밀 조사와 정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뭐 그런 외부에서 조사한거나 아니면 뭐 용산 말고도 다른 캠프들 이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추정하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예. 네. 통상 미군 기지가 떠나면 이 정도로 이런 데서 오염이 나오더라. 뭐 이런 네, 추정. 그런 식의 추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대통령 당선인이 설명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공원 부지를 빨리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데 환경 오염을 이제 부지 반환 받아가지고 완전히 받았다고 치면 네. 환경 오염을 조사하고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이게 부지가 워낙 크고 예.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구역마다 좀 굉장히 다를 테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오염된 정도가 아마 스팟마다 굉장히 다르고 할 테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꼭 오염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오염 그다음에 부지 측량, 시설물 조사, 뭐 그밖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 계획 예. 그리고 공사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반환 이후에 예. 7년으로 기본 계획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근데 이제 7년이라는 게 공원 전체가 완공되는 거고요. 예. 이게 장기 사업이고 넓은 공원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일부는 먼저 개원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까 마련되어 화면에 있습니다. N+7이라고 한 게 네네. N이라는 게 이제 반환이 완료된 다음부터 예, 기지 전체 반환 플러스 7이라는 완료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공사를 시작하면 부분적으로 공원은 완성돼 나갈 수는 있다는 뜻입니까? 예, 부분적으로 공사 이제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단계별 계획에 마련해 놨는데요.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든가 공사의 용이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미군 부지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또 예. 전체 부지 중에 예, 공원 예. 부지 중에 그런 곳은 이제 1단계로 먼저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시간이 정확히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네. 부지에 대한 환경 조사를 끝내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정말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용산 기지는 뭐 120년 가까이 일본군과 미군이 주둔해온 우리나라 속에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금단의 땅입니다. 이게 120년. 예, 일산의격 이후니까 122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땅이 돌아오는 만큼 단순히 공원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용산공원의 완성은 서울의 도시 구조 또 형태를 교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그랜드 프로젝트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뭐 새 정부의 충분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되게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두르는 네. 쪽이 을이고 느긋한 쪽이 갑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서두르겠다든가 아니면 뭐 일단 환경조사가 덜 끝났는데 일단 걷어내고 공원 조성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정화 비용 같은 걸 다 결국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미군 기지 국내에서 반환된 것 중에 예. 그 정화 비용을 아직 우리가 미군이 부담한 적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뭐 협상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다만 조금 더 속도는 반환의 속도는 적극적 협상을 한다면은 N까지 이르는 시간이 약간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7년은 예. 꼭 필요한 시간들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줄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심각한 건 기름 말고 다른 유해한 것들도 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충분히? 제가 환경 오염 쪽은 정보를 전문성이 아시는데.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참여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난제로 남아 있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주말 휴가가 사라지는 수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주 만에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사망 감소세에 의료 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오는 금요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만 5,419명. 전날보다 15,000여 명 줄었고 같은 요일인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9만여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주말 휴가가 사라지며 환자가 급증하던 수요일에 10만 명대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23일 이후 7주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83만여 명이 됐고 184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 2만 34명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4명으로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이어갔지만 병상 운영은 여유로워졌습니다. 4주 연속 평균 70%를 넘겼던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최고치는 지난 3월 31일 1,315명이었고요. 이후 계속 1,000명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지난달 20일 214만 7천여 명까지 늘었던 재택 치료자 수도 100만 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거듭 확인되면서 오는 금요일 포스트 오미크론 종합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께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는 인수위가 성급한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엔 유보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수위 쪽의 여러 의견들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중대본회의를 거쳐 발표될 내용에 숨통이 트일 이야기가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정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해도 코로나19를 끝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늘고 백신 접종률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면역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높다는 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 면역으로도 코로나19 종식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대 중증 위험이 큰 60살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점점 늘기 시작해 이달 첫째 주에는 20%를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백신 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4차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3차 접종 넉 달 뒤부터 입원 응급 예방 효과가 60-70%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4차 접종 간격은 3차 백신을 맞은 뒤 120일이 지났을 때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 기준으로 접종 대상은 1,000만 명이 넘는데 중증 사망이 집중된 80대 이상에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화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물론 원하면 노바백스로도 4차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예약 접종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다만 여전히 주택과 관련한 대출, 특히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조태연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지난해에만 해도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최근에는 확실히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연속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도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3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한때 10%가 넘었던 증가율 역시 오랜만에 4%대로 내려왔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권의 기타 대출은 한 달 만에 3조 원 넘게 줄었는데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다만 주택과 관련한 대출은 여전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조 1천억 원 가운데 전세자금은 절반이 넘는 1조 2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집단대출처럼 부동산 시장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가계가 받는 전방위적인 대출의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과 은행의 영업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오늘 물가 관련 기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지하게 올랐다. 미국 8%나 올랐죠. 미국의 고물가 쓰나미가 대한민국까지 충격을 줄 건가? 미국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할 건데, 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기관에 돈 넣는 부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좋지만 돈 빌려 쓴 서민들은 정말 또 더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들이죠. 미국의 경제 상황 말고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 코로나19 도시 봉쇄 등 최근의 고물가는 구조적이고 그래서 장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급식소인데 도저히 물가가 올라서 반찬을 댈 수가 없어서 반찬을 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인데 실제로 서민들이 겪는 생활 물가 상승은 더 높죠. 5%.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보다 물가 인상 충격이 1.4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사회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좀 따라서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고요. 문제는 인상하느냐 억제하느냐, 그다음에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새 정부는 그런데 기조가 경영자 쪽으로 기운 듯해서 노동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선인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기업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거는 기업이 무너진다. 국무총리 후보자,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면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안 뽑을 거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경영자 쪽과 노동계가 대폭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거는 뭐 해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이슈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자, 그러면 서울에 사는 노동자는 지역에 사는 노동자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은데 서울이나 물가 비싼 관광지 제주의 노동자한테는 더 올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 아닐 겁니다. 뭔가 좀 깎으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역별 임금 격차.
지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돼서 일할 사람들이 다 넉넉하면 괜찮은데 지역엔 사람이 없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임금 격차인데 수도권이 높다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오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동성,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같으면 예를 들면 아이들 키워서 학교 보내는 학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가고 싶은 도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나 뭐 최저임금만 높으면 그 지역으로 다 가서 일할 거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집 구하는 문제, 애들 학교 보내는 문제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업종별로 진짜 어떤 업종은 많이 주고 어떤 업종은 최저임금을 적게 하면은 잘 될까? 오히려 어느 직종은 절대 가지 마. 거기는 최저임금도 한참 아래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낙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따져볼 게 좀 있습니다. 첫째, 업종별, 지역별로 뭔가 논의를 하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영자, 노동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매번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참석 안 하는 위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고물가 시대에 얼마가 필요한지 가구당 생계비를 정확하게 좀 측정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도 예측 조사를 좀 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싸움만 하다가 대충 정하면 안 되죠. 확실한 근거와 탐문 조사를 배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발 비공개 회의 좀 하지 마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겨냥해 집단 학살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의 바이오 연료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Your family budget, your ability to fill up your tank, none of it should hinge on whether a dictator declares war and commits genocide half a world away.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떠나면서 공항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집단 학살을 처음으로 거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es, I call this genocide because it becomes clearer and clearer that Putin is just trying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학살을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법조계가 결정하게 하자면서도 자신에겐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only learn more and more about the devastation, and we'll let the lawyers decide internationally whether or not it qualifies. But it sure seems that way to me. Thank you.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폭동 진압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정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했다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직접 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하철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범인은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마구 쏘았는데 경찰은 62살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격 중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차 문이 열리자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동차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절룩거리던 남성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곳곳에 총상을 입은 승객들이 쓰러져 있고 정거장 바닥에는 피가 보입니다.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I asked a lady. She said that she actually saw everything what happened down there. She saw a lot of people bleeding and she heard shooting. 출근길 뉴욕 지하철이 총기 난사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At 8:24 a.m., aboard a Manhattan-bound N train, 10 people were shot, 7 males, 3 females, and they were removed to area hospitals.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깔려 다친 사람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린 뒤 권총으로 최소 3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time, we still do not know the suspect's motivation. Clearly, this individual boarded the train and was intent on violence. 경찰은 역 주변에서 발견된 승합차를 빌린 62살 흑인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격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욕의 치안이 악화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천의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업 도중 잠자는 걸 깨우고 나무랐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 전문 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3 학생들이 직업 위탁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 4층 강의실에서 게임 관련 강의를 듣던 고3 학생이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1층에서 18살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저희가 경찰 지구대 경찰청 오신 분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몇 번을 열겠어요, 저희도. 앞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선생님이 지적하자 교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A군은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걸어서 5분 거리인 이곳 건물 안 생활용품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습니다. 훔친 흉기를 들고 다시 교실을 찾아간 A군은 선생님을 찔렀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이 자신을 혼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와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교사와의 평소 갈등 여부 등 또 다른 범행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촌 형제 부부였는데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가 흉기 난동의 원인이 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남자가 흉기를 든 손을 마구 휘두르며 발길질하고 맞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다급하게 도망치는 사람들 뒤를 흉기를 든 남자가 계속 쫓아갑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저기 자다가 경찰차 소리를 듣고 내다봤더니 한 여자가 도망가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서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부부 두 쌍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인 둘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촌 사이인 남편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가 칼부림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에서 양쪽이 몸싸움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는데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A씨가 따라가 공격했다는 겁니다.
A씨는 근처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일단 피해자 측 한 분이 중상인 상태라 치료가 끝난 후에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